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수표가 역전되는 데 걸린 시간 단 나흘. 지난주에 전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값 폭락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국경 없는 시장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코인 시장은 중앙은행이라는 최종 대부자가 없는 화폐 시장의 일종의 무정부주의자들의 모임입니다. 오직 믿음이 유지해온 이 시장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불신이 번진다면 비슷한 상황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하고요. 크립토 업계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을 진행을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데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초과 세수가 너무 많다.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네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이 루나, 테라 사태의 영향 어디까지 번질까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한번 짚어보고요. 식용유에 이어서 밀가루 대란, 조짐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2위의 밀수출국인 인도가 당분간 밀수출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쌍용차는 상장 폐지 위기를 넘겼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또 완화될 것으로 보였던 DSR 강화 조치, 대출 규제를 좀 푼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7월부터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경제 소식들 살펴보고요. 잠깐 경제, 최근 루나와 테라값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상혁 기자 통해서 이 사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볼 텐데 이어서 행복발전소에서는 요즘에 도통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중위험, 중수익 금융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특허발전소에서는 AI가 사람 못지않게 발명에도 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머지않아 AI 발명가가 등장하는 걸까요? 다양한 사례들 함께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내실 수 있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지난주에 그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갔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초과 세수가 논란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여야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 4천억 원이지만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을 빼고 실제 정부가 지출한 돈이 36조 4천억 원인데 정부는 지난 13일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는 정부가 1월과 3월 국세 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해서 전망한 올해 세입 초과분입니다. 한마디로 어차피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칠 테니까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고 미리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초과 세수가 50조 원 이상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곳간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예상대로 만약에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차후에 세금을 또 걷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53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부는 올해 본 예산을 짜면서 정부의 총 수입이 553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에 10%가량인 셈입니다. 10분의 1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기재부의 세수 추계 능력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해도 기재부는 당초 예상보다 6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거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당시 물가와 유가, 수입액 증가 등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 갑을 추경이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는데요. 초과 세수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있어서 심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53조 원이 남을 거라는 예상에 따라서 지금 아직 거치지 않는 세금을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올해 우리 국방 예산이 대략 55조 원 정도 되니까 엄청난 돈인데요. 향후에 실제로 이게 거칠 거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코인 시장으로 가볼까요?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 값이 폭락했습니다. 사실상 영에 수렴했다. 그러니까 10만 원 하던 게 이제는 아예 가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상장 폐지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말 내내 이 루나 사태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 테라 USD 가치가 99% 이상 폭락하면서 사태가 확산하니까 이 금융당국도 뒤늦게 시장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까지만 해도 루나는 국내외에서 10만 원대에 거래됐는데 6일께부터 가격이 내려가더니 9일에서 10일 99% 넘게 폭락하면서 지난 13일 오후께는 1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루나에 18억 원을 투자했는데 485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누리꾼의 인증글이 돌기도 했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고팍스가 상장 폐지를 했고요. 전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도 잇따라 거래를 중단하고 상장을 폐지했습니다.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는데요. 루나 사태가 기존 금융권에도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코인 거래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투자자를 보호할 사실상의 방법은 없다는 점인데요. 금융당국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코인 거래의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는 권한이 있지만 이번 가격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제2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근거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제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주요국 규제 동향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24년까지 시행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해외 당국이 오히려 더 이 사태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루나, 테라가 폭락하면 다른 코인에도 영향이 있겠어요? 네, 이미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데요. 테라와 루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즉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돼서 다른 암호화폐 대비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고정 가격을 유지하고자 달러 채권이나 어음 등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를 하는데요. 이 테라는 준비금으로 암호화폐인 루나를 보유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즉 이 루나를 활용해서 1달러의 가격을 유지하는 건데요. 테라를 보유하는 분들은 이 화폐의 개발회사인 테라 폼랩스에 이 테라를 팔아서 1달러어치의 루나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이 별도의 지불 준비금이 없이 자체 발행한 루나를 통해서 가치를 유지하고 실물 자산 담보도 없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면서 테라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진 뒤 가격이 회복하지를 못했고 따라서 루나의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네. 문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가 사실상 깨지면서 연쇄 폭락장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는 등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글로벌 유동성 긴축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사건이 터지면서 가상시장 전체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앞으로의 상황은 잠시 후에 코인데스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밥상 물가 걱정된다는 말씀 자주 드리게 되는데 식용유도 대란이다 하더니 이제는
밀가루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의 밀 수출 금지로 인해서 그런 건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곡물 가격이 이미 좀 빠르게 오르고 있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인도는 지난 13일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밀 수출 정책을 이제 자유에서 금지로 변경해서 자국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이웃 국가와 취약국의 수요를 우선 충족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제분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밀 도입량은 2020년 기준 총 218만 2천 톤인데요. 이 중에서 미국에서 들여오는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호주가 43.5% 정도가 됩니다. 그 외 기타 국가에서 수입한 양은 0.05%에 불과해서 인도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밀의 양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네. 그러나 이 인도의 수출 금지가 세계 곡물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곡물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표한 3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170.1포인트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 물가 상황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도 한동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쌍용차 상장 폐지 위기 일단 넘겼다. 또 윤석열 정부도 대출 규제 당장 풀지 않을 것 같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비트코인 시작으로 해서 여러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지난주에 참 심란했을 겁니다. 12일 기준으로 코인 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257조 원. 루나 테라만 폭락한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상혁 기자와 함께 루나 테라 사태 왜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시세하고 현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지금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봤을 때는요. 루나가 지난 4월 5일에 119달러 고점을 찍었었고요. 예, 현재는 0.0002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테라 USD, 네, 말씀하시죠? 네, 그 테라 USD 1달러 가치가 깨지는 디패깅이 지난 7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77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불과 4일 만에 루나가 0.6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심한 급락을 보였고요. 테라 USD도 현재 0.17달러로 1달러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테라하고 루나가 상호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테라 값을 받치기 위해서 루나를 발행해서 이걸 담보로 삼아서 가치를 유지한다. 둘 사이의 관계가 좀 특이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테라 USD와 루나의 관계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테라 USD는 1테라 USD당 1달러 가치 유지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루나는 이제 USD와의 상관관계만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블록을 검증하는 데 쓰는 보상이나 아니면 예치자한테 주는 보상 그리고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각종 제안이 올라올 때 투표를 하는 용도로도 루나가 사용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테라 USD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루나가 쓰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잘 될 때를 말씀드리면요. 테라 USD가 1달러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테라 USD 수요가 많아지면서요. 근데 이때 1달러 가치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테라 네트워크가 시중에 1달러 이상의 테라 USD를 풀고 1달러어치 루나를 차익 거래자한테 푸는 방식으로 가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익 거래자는 1달러 가치의 루나 토큰을 시장에서 매입해서 시스템한테 넘겨주고 시스템은 1달러보다 비싼 테라 USD를 건네줘서 차익 거래자들이 테라 USD의 가격이 올라간 만큼 차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시스템이 사들인 루나는 이제 소각되기 때문에 루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이 구조대로 잘 유지가 되고 또 테라를 예치했을 때 이자도 1년에 20%씩 주다가 왜 갑자기 이 사태가 벌어진 건가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테라의 그 디파이 서비스인 그 앵커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많은 예치 자금이 있었는데
이게 이자율이 20%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이거 유지하려면은 대출이 많아져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예치만 아주 비균형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테라 USD가 오를 때를 말씀드렸는데 내려갈 때는 반대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라 USD가 1달러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이 차익 거래자한테 1달러 아래로 내려간 USD를 팔고 그 1달러어치 루나를 사들이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게 디패깅이 금방 돌아오면 괜찮은데 디패깅이 이제 점점 심화되면 시스템이 손해를 본 상태로 루나 보유고를 계속 고갈시켜야 되고요. 이 루나 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은 새롭게 루나를 계속 1달러 가치가 돌아올 때까지 무한 발행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달러하고 1대1 고정 가치를 유지하려면 준비하고 있는 그 지급 준비금을 현물 자산이다. 좀 믿을 만한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코인의 담보를 코인으로 삼는다. 다른 코인도 이런 식으로 발행되는 게 있나요? 다른 코인도 있습니다. 웨이브에서 발행하는 USDN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나왔던 페이 프로토콜의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데 다른 코인에 대한 영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코인에 대한 충격도 어느 정도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이 정도로 크지는 않았는데요. 테라 USD, 루나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시가총액이 전부 가상자산 시장 톱 10 안에 들 정도로 되게 컸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각 거래소마다 지금 상장 폐지하겠다, 우리는 거래 못하게 하겠다 등등 쫓아내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아직은 지금 계속 거래소들도 우왕좌왕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폐지를 한꺼번에 전환시켰다가 지금은 거래상 하나를 남겨둔 상태로 열어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태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래소 정책도 계속 유동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봤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만 한정해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다 이게 통계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통계된 건 없고요. 지금 집계 중인 단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국제적인 사태로 번진 상황이어서 굉장히 집계가 쉽지 않은 상태고 또 블록체인 공간에서 집계되는 시스템이 아직은 제도권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집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계는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루나하고 테라가 시가총액이 각각 50조 원에서 거의 0원, 23조 원에서 거의 0원 이렇게 됐으면 줄 잡아서 한 7, 80억 원은 공중으로 날아간 상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뢰 회복의 수준이 있는데 그 규모로 너무나도 지금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굉장히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향후에 이 사태가 좀 정리되고 난 다음이라도 기존에 유지되어 온 그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힘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다수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루나 테라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라든지 전반적인 가상자산 규제와 함께 거시경제도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장기간 위축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루나하고 테라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결국 다른 생태계는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시장에 대한 기관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양쪽의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금융당국이 이제 실질적인 법제화, 규제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지금 테라 사태가 터진 이후에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해외 가상자산 규제 추이에 따라서 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태로 보면은 규제 정책이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상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 역시 지금으로서는 직접적인 투자자 보호보다는 이번 테라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 집계나 아니면 재발 방지 차원의 홍보에 나서는 데 주력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주위에도 종종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아직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야생과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스스로 철저히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상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규제가 해제가 됐지만 실내나 사람 붐비는 공간에서는 여전히 쓰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방역수칙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네, 국내외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어땠나요? 네, 이른바 무차별적인 매도세, 투매 현상이 진정이 되면서 나스닥이 대략 3.8%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된 상승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뚜렷한 호재성 재료는 딱히 보이지 않았고요. 최근 전 수거래일 동안에 많이 폭락했던 것에 대한 이른바 기술적인 매수세, 그리고 저가 매수세, 이런 수급상의 요인이 미국 증시의 반등세를 연출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술적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국내외 사정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뉴욕 증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역시나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발언에서 향후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 연착륙을 달성하기 어렵다 평가를 함에 따라 5월 FMC 기자회견 당시에 비해서 자신감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끌려다니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는 단기간에 해소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올해 내내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달 중에 예정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6월 FMC 등 인플레이션과 또 연준과 관련한 이벤트를 매번 확인해 나가면서 수동적인 대응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러한 관련 악재들이 자체 해소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 현 시점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시장이 이를 스스로 소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분위기 자체도 안 좋고 바닥이 계속 뚫릴 것만 같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 증시 모두 과거 2020년 팬데믹 당시 유사한 주가 폭락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가격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실적에 대한 전망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 팔고 떠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관망하고 그 가운데 반등 나올 때마다 그 손실을 복구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도 걱정이지만 환율이 결국은 증시에도 악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증시에서 보는 외환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1270원, 80원대 이렇게까지 가다 보니까 1300원대도 시간 문제고 외환위기까지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좀 과격한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주장에는 강하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요. 왜 그러냐면은 외환위기가 오려면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도 바닥나야 되고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되고 또 기업 실적도 완전히 망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숫자들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4,400억 달러, 또 올해 경제 성장률 보수적으로 봐도 2%대 중후반 예상,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12%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업이익 증가율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작년에 비해서 5%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 외환 원달러 환율은 지금 오버슈팅 성격이 굉장히 강한 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러화 강세 또 원달러 환율 상승세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우리 어떤 것들 좀 주목하면 될까요? 예,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이제 오늘 발표될 예정인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이러한 주요 실물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과 또 4월 달에 강도 높은 봉쇄 정치 충격으로 인해서 해당 지표들은 전월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미 시장에서도 눈높이가 낮출 만큼 낮아진 상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악재로서의 민감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뉴욕 연은, 필라델피아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벌어질 대로 벌어진 시장과의 간극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지도 주중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가 0.4%대, 코스닥이 1.0%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 반등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상승 탄력도 부재한 상황이긴 합니다. 대신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테마 종목들을 보면은 인도에서 지난주에 밀 수출 금지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국제 밀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영향에 힘입어서 대한제분 혹은 사조 동환 이렇게 비료 혹은 농산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는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아마 있는 돈 지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대체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고위험 고수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중간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면서 중수익을 찾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찾는 상품이 바로 ELS, ELF, ELD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름이 어렵죠. EL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달라지는 글자는 뭐야? 일단 이게 뭔지 그리고 왜 여기에 관심들을 갖는다고 하는 건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뜻인데 ELS 최근 들어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런 시장에서 요런 장 상황에서는 늘 나오는 게 이제 ELS 얘기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주가 연계 증권. 우리말로 해도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지수 같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연계해서 그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ELS 상품의 정식 명칭을 보면 땡땡증권 ELS 제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만기를 정해놓고 네. 만기를 충족하면 이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만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대상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ELS는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라는 조건들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ELS의 형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오늘부터 코스피 지수를 연계로 하는 ELS를 발행을 하는데 3년 뒤에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의 90% 이상이면 연 5%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만약에 조기 상환 조건이라는 게 붙는데 만약에 만기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코스피 지수를 확인했을 때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 95% 이상이다. 네. 그러면은 연 5% 쳐가지고 그냥 6개월에 조기 상환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조건인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손해를 보는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 중간에 쭉 가다가 혹시나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기다려보고 50%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땐 다시 연 5% 드릴게요 라고 하는 좀 특별한 조건들이 붙죠.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이 붙는 게 뭐 ELS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대로 뭐 코스피 지수가 기초 자산이 될 네. 수도 있고 뭐 종목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원유나 금 이런 특별한 자산이 기초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개 이상의 기초 자산을 놓고 이 상품 ELS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가에 연기했다 하면 해외 등 국내든 일단 수익률이 지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기 상환은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보면 ELS가 이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네. 요거 뒤로 저희 좀 미룰게요. 이런 것들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종목을 추종하는 상품들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죠.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기 상환 조건 말고도 네. 손실 보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5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만기까지 기다려볼게요. 이걸 보통 이제 낙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낙인이 무슨 예전에 노예에게 찍는 낙인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낙인이죠. 잉글리시 아닙니까? 그렇죠. 잉글리시? 노크 할 때 그 그렇죠. 노크인. 예전엔 녹인이라고도 썼는데 어쨌든 낙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낙인을 터치했다라고 한다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손실이 바로 확정은 아니고 살얼음판을 좀 걸어야 돼요. 만기까지. 그 이상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원금을 보존해 주거나 뭐 그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떨어지면 끝인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가가 많이 출렁이다 보니까 이런 낙인 조건을 달성한 그런 ELS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자산을 지수가 아닌 뭐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테슬라라든가 많이 떨어진 넷플릭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묶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면 저희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ELS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knock-out barrier라고 하잖아요. 네. 그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익이다. 그러면 이제 조기 상환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블랙홀님 선물 옵션에 대한 또 다른 파생 상품이군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파생 네. 상품 맞고요. 그래서 이게 중위험 상품이 맞느냐 최근 들어서는 그렇죠. 그 논쟁도 있어요. 네. 그러면 종목에 기반한 상품들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예, 이 손실이 확정되는 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결정짓는 게 결국은 그 기초자산 대상의 가격이 얼마나 변동하느냐라는 건데 지수보다는 사실은 종목의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ELS는 3년 만기로 발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3년 뒤에 얼마의 가격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엄청 큰 그림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만약 2017년에 3년 뒤에 미래를 봤을 때 코로나가 올지 아무도 상상 못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후의 미래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거의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라 그냥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뭐 기초자산이 지수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밑은 뚫려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네요. 네. 아래는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수도 투자하는 시장별로 다를 텐데 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뉴욕 증시 네. 그 지수를 보는 게 있을 테고 유럽의 유로스탁 네, 아니면 맞습니다. 홍콩의 H지수 이런 네, 것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은 그나마 어느 쪽이 사정이 낮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그런 시장 지수들이 ELS에 주로 편입되는 그렇죠. 지수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그게 안 들어있으면 그럼 좀 안전하냐 좀 여기 홍콩 시장은 좀 불안한데 여기 뺀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랑 좀 유럽 증시 이렇게 묶어볼까 하면은 수익이 별로 나질 않아요. 이게 ELS의 어쩔 수 없는 구조 때문인데 이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ELS를 발행을 한다 그러면 ELS에서 모집된 돈의 한 네.
절반에서 90% 가까이는 안전한 채권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그 선물을 매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1억을 맡기시면 네. 1년 후에 제가 연 1% 정도 이자는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절반을 드릴게요. 이러면 좀 솔깃하지 않나요? 솔깃한데 지금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률은 로또 확률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돈을 가지고 1억을 네.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일단 9,990만 원 정도는 정기예금 2%짜리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은 잃어버려도 거의 1년 후면은 한 1% 정도 수익은 나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10만 원은 어떻게 하냐? 로또를 사는 거예요.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면 1억 당첨되면 반을 드리고 안 되면 꽝입니다. 같은 상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예금에 한 9,990만 원 넣어놓는다고 했는데 그런 게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10만 원 정도 복권을 로또 복권을 사는 게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복권을 사는 것도 변동성이 좀 커야 그러니까 홍콩 증시처럼 변동성이 커야 수익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복권마저도 별로 수익이 안 나는 그렇죠. 5천 원 넣고 당첨되면 7천 원 드립니다. 이런 복권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ELS를 구성을 할 때는 뭐 2개, 3개 정도 기초자산을 마련하긴 하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는 변동성이 좀 큰 게 섞여 있어야 어쩔 수 없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안전한 지수들, 안전한 종목들로만 구성된 상품을 찾아보면 사실은 뭐 별반 수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위험 저수익이냐 중위험 중수익이냐 그걸 가르는 게 결국은 낙차가 커야 그 맞습니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ELS 말고요. ELF, ELD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형제자매 상품이라고 볼 네. 수 있는데 ELD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은행에서 판매되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연계 예금인데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을 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이제 기초자산을 주로 지수에 연동해가지고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요. 장점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만약에 거기서 얘기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익은 0%. 그러니까 원금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시기면은 사실상 손해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수익은 0%에서 많이 나면은 뭐 예금 이상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나오는 상품들도 있기는 하고요. ELF 같은 경우는 이 F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연계 펀드라고 우리말로 바꿔서 부를 수가 있을 텐데 ELS나 뭐 DLS나 이런 것들을 펀드로 만든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주가 그리고 DLS는 뭐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특별한 자산들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펀드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구조는 ELS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을 때 단품으로 먹을 것이냐 세트로 먹을 것이냐 그 차이 정도. 저는 프렌치 후라이 없으면 좀 힘든데. 요즘에 근데 감자 없더라고요. 감자 없는 데들이 종종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물가가 오른 시대의 자화상일 텐데 네. 그러면요. 네. 지금 아마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서들 고민하는 분들이 이런 걸 알아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코인 시장 무너진다 말씀드렸고 네. 증시도 재미없고 그래서 들여다보실 텐데 뭐 확답을 할 수 없겠지만 중위험 중수익 목표 수익률을 대략 어느 정도로 삼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목표 수익률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형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을 보면 4에서 한 7% 정도? 야 그러면 예금보다 훨씬 높은데 그런데 지수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 최대 원금 손실 가능 폭이 마이너스 100%예요. 그러니까 아예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3% 이자 주는 건 조금 더 안전하고 뭐 7% 이자 주는 건 조금 더 위험한 대신에 해볼 만하냐 이렇게 놓고 상품이 좋냐 나쁘냐를 따질 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기초지수와 조기 상환 조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위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주느냐 그걸 놓고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을 좀 꾸준하게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돈을 넣어놓고 탈모와 주름 이런 게 유발이 되는 그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 더 받는 게 내가 지금 일종의 생명수당 지급하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진짜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ELS, ELF, ELD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들어갈 거야. 이런 네. 분들은 어떤 기준을 고르면 됩니까? 일단 뭐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처럼 이제 조정이 높아지는 때일수록 종목은 좀 피해라. 변동성이 커질수록 그렇죠. 종목형 EL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 자릿수 대 수익률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위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 상품은 피하고 지수형 상품을 가져가시되 지수형 상품도 리스크는 뭐 마이너스 100% 되는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낙인 조건을 달성을 하게 되면 아까 뭐 중간에 마이너스 절반까지도 네. 떨어진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3년 정도 돈이 묶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낙인 같은 조건들이 마이너스 50% 혹은 마이너스 45%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마이너스 50%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달성 가능 충분하니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마이너스 45% 이런 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더 좋고 나쁘냐는 경험적으로 많은 상품들을 비교를 해봐야 요건 좀 괜찮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증권사를 돌면서 한번 상품들을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자금 여력하고 스트레스 내성 그리고 시장을 읽는 눈 이걸 조합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 파생 상품 투자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항상 유의해야 될 점들 많잖아요. 네. 어떤 것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파생 상품 ELS입니다. 설마 땡땡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3분의 1 반 이렇게 떨어지겠어라고 하는 그 설마가 사람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3년 이후에 이 시장 상황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를 해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그 정도 예금 조금 넣는 정도의 수익만 거둘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결국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다는 거 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래서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조찬회동을 하면서 물가, 환율 이런 것들 좀 엄중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환율 상황 이런 것들이 어지럽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 나가고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AI가 작곡합니다, 뭐 운동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는 발명도 한다고 합니다. 자, AI는 어디까지 똑똑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마침 오는 19일이 발명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특허발전소에서는 특허청의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과 함께 발명가를 꿈꾸는 AI의 도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장님, 우리 AI가 발명하고 특허까지 신청해서 화제가 된 사례들이 제법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그 국제적으로 그 인공지능 그 다보스가 발명을 했다고 전 세계 16개국에 신청을 해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뭘 발명했나요? 예, 재밌는 건데요. 음식 용기 겉에 홈을 규칙적으로 파가지고 다른 그 로봇 파라고 아니면 다른 음식 용기가 조립이 간편하게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기 네. 가능한 음식 용기하고 저희도 눈을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신경 패턴이 이제 이렇게 일으키는 작용인데요. 그것처럼 이제 그걸 모방해서 램프가 깜빡깜빡거려서 위기 상황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램프를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특허를 신청하셨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특허를 발명한 게 AI다. 영국하고 미국이 함께 콜라보를 해서 내놓은 특허였다고 하는데 이 AI 발명 프로젝트가 추진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영국과 미국의 유명한 법률 전문가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신 건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인공지능 발명자 프로젝트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유럽 사상의 어떤 정직을 강조하는 문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발명했는데 그걸 사람이라고 쓰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정치의 분야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발명을 하는 경우에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뭐 몇천억에서 몇 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런 사람이 하면 몇 년씩 걸릴 일들을 인공지능은 수많은 논문과 특허를 모아놓고 며칠 만에 분석해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아직까지는 많은 비용이 많이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인정 안 된다면 이분들이 투자를 하겠느냐. 인공지능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인공지능에 특허권이 부여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 자체가 좀 새롭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AI가 작곡한다는 얘기는 사실 힙합씬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AI가 디자인을 한다 이런 사례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의 유명한 그 의자 그 개발업체인데요. 캐드라고 있죠. 컴퓨터 어플라이드 디자인이라고 옛날부터 그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제 그 저희들 그 인공지능 먹는 밥이라고 그러는데 빅데이터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재작년에 그 유럽 지식재산청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가구 회사에 AI 디자이너가 등장을 했다. 이것도 재밌는데 AI가 이제 못하는 게 없네요. AI가 창작해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음악도 말씀하셨고 네. 미술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최근에 NFT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한다는데 창작물들을 인공지능을 위해서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뉴욕 크리스트 경매 현장에서 2018년에 5억 원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팔렸고요. 근데 그 당시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앤디 워홀이라고 세계적인 그 미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린 그림보다 6배 높은 가격에 팔렸다. 그래서 굉장히 예술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재작년에 이제 SBS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감동 깊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돌아가신 작곡하신 김광석 씨나 네. 김현석 씨 그리고 거북이의 터틀맨들을 목소리를 재생해서 그 살아있는 그 다른 가수들과 같이 협동 콜라보 공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프로야구단 보면 응원가들이 항상 저작권 시비가 붙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KT가 또 인공지능이 강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 자회사에서 프로야구 응원가를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올해 2월에는 뉴욕 패션위크에서 LG, AI하고 인간 디자이너가 협업해서 한 200벌 옷의 그 디자인 작품을 발표했대. 이런 것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제는 AI가 못하는 일이 없구나. 사실 약간 무섭기도 해요, 국장님. 맞습니다. 이게 AI가 기사 쓴 지는 사실 몇 년 됐거든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통계 소스만 제공을 하면 지금 꽤 많은 회사에서 경제 기사들 단신은 AI 기자가 쓰는 기사들이 이미 퍼블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사람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지분 구조가 좀 궁금해요. 결국은 AI를 만든 건 사람이고 딥러닝을 시키는 것도 사람인데 여기에서 창작된 창작물 그러면 이게 100% AI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단순한 그 펜이나 노트의 역할을 대신하던 인공지능이 점차 지금 사람의 영역을 조금씩 침범하면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네. 있죠. 그런 경우에서 저희 사회가 가져올 그 법률적, 사회적, 문화 책임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들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좀 전에 인공지능 발명자 같으면 권리 발생 요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공지능이 한 것들을 법률적으로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람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 규정을 벗어나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짧게 말씀드리면 제 아들이 그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그래요? 예. 아니 저희가 아는 분입니까 혹시? 아닙니다. 이제 홍대에서 인디밴드 좀 하고 있었는데. 야, 저희 지켜볼 거예요. 홍대 인디밴드 밴드 이름이 뭡니까? 이세계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이세계? 예. 응원할게요. 예. 네. 근데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음원 수익이 발생하면 30%는 유통회사가 가져가 있고, 그렇죠. 30%는 작사, 30%는 작곡, 10%는 공연하신 분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요즘 가상인간들이 많이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사 작곡을 인공지능에 했으면 그 지분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입법하신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같으면 88년도에 컴퓨터 위에서 창작물이 발생을 하면 네. 그 환경을 제공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갖는다라는 규정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고 영연방 국가들이 그 이어서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데가 따라서 이제 비슷한 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법률적으로 공백을 메꿔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좀 더 이제 넓게 본다면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리고 닥터 왓슨이라고 사람을 대신 의사 선생님들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의료 사고가 났다든지 네.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서 사고를 낸다든지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지금 현재는 운전하신 분들이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분이 내가 내 탓이 아니고 자율주행차 회사, 인공지능 회사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사고가 났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 닥터 왓슨이 실수한 거야.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인공지능 회사 책임져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저는 단순하게 사실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까 이러다가는 인공지능이 뭔가 만들어서 돈 벌면 사람 회계사가 그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대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생각보다 철학적인 고민이 깊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AI를 발명자나 창작자로 인정 안 하는 나라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발명자로 인정을 받고 특허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나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그렇게 한 나라는 없고 일부 국가에서 상반된 판결들이 나와서 좀 충격을 줬는데 작년 여름에 네. 호주에서 그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돼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서 저희들이 그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잘 아는 이유입니다. 영어로 이제 발명자가 인벤터 OR인데요. 네. 끝에 OR이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 뭐 저희들 티처라든지 닥터라든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은 영어법을 이제 그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베이터나 컴퓨터처럼 꼭 사람이 아니고 도구도 그 뜻에 해당될 수 있다. ER도 OR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야,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산업계로 완전히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람과 AI의 공존 요거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앞으로 저희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일으킬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 한편의 숙제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이런 법제도를 빨리 정비하는 나라일수록 관련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더라.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문가 그룹 그리고 국회도 협조를 해야겠고 요거 아마 보험업계도 굉장한 이슈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새로 들어오는 소식들 있을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특허청의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재미있는 소식 1시간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네요. 내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발전.